한국의 국방력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과거 러시아와 추진했던 불곰 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습득해 더욱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성사될 수 있다는 보고로 주변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러 간의 국방사업을 의미하는 불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와 군당국 간 한라인이 개설됐음을 밝혔습니다. 한라인은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의 수뇌부가 즉각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통전화 라인인데요. 이 직통전화는 작은 분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소한 충돌이 전면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소통 라인이자 군사적 협력의 시발점이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 전문가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해군이 북극 항로를 탐사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양국 사이의 우호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지난 2013년 추진되다가 무산됐던 3차 불곰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사실 불곰 사업이 진행됐을 때 러시아의 갑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도 못 얻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3차 불곰 사업의 얽힌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설될 한러 한라인은 우리 해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우리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광구 11항공방공군 사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해 북방에서 러시아와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위협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러 군당국 간 한라인 설치는 20년 전인 지난 2002년 11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뒤 한라인 설치를 진행했으나 최근까지 큰 진전이 없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을 때 중국은 하다민을 통해 한국에 사전 통보했지만 러시아는 이런 방구도 없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한라인이 생기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라인은 국가 간 우호관계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 지난 10월 30일 북극해에 입구민 베링해협을 돌파한 우리 해군 순항훈련전단을 제시했습니다. 구축함과 군수 지원함으로 이뤄진 함대가 러시아 영해 바로 코앞을 항해했음에도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이동했다는 것으로 볼 때 러시아가 한국을 북극 항로를 두고 협력할 경제 및 군사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바로 군사동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중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는 와중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동맹인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호관계 개선을 통해 양국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은 무리더라도 불곰 사업의 재개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곰 사업은 1995년 처음 진행된 한국과 러시아의 방산거래를 말합니다. 1990년부터 1991년 말까지 우리 정부가 소련에 제공했던 1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갚지 못한 러시아가 2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갚기 위해 T-806 전차 33대와 BMP-3 감차 33대 그리고 METIS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과 탄약 1258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50문과 탄약 700발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협력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공여받은 T-806 전차는 러시아 본국 사양의 최신 전차였기에 우리 한국은 이를 분해해 상당한 수준의 전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러시아산 순항미사일을 획득해 우리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이에 더해 불곰 사업 과정에서 얻은 인맥을 통해 러시아 방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미사일 공동 개발 국가로 참가해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발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얻은 기술이 워낙 많다 보니 러시아산 중고 무기를 사는데 미온적이었던 우리 군이 태도를 바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우리 정부는 차관 일부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2차 불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카모프사의 K-32A와 T-806K, 무레나 공기부양점 등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2차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 우리가 개발하기 어려웠던 무기체계들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러시아는 한국에 빌린 1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 중 고작 5억 7천만 달러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3차 불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차로 협상에 실패하면서 3차 불곰 사업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이 3차 불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1차와 2차 불곰 사업을 통해 우리 국방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알아볼 수는 있는데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만한 기술은 아주 많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정면 대결을 펼쳤던 소련의 직계이며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기술을 가진 군사강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옳다거니 하고 줄 나라는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아주 약삭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지난 1차 불곰 사업 당시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수십여 가지 품목의 군사무기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제 최신 무기를 수입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산 무기의 세부 스펙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해 4개 품목의 수출만을 허가했습니다. 즉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자국의 기술을 택한 것입니다. 당면이 경제 여건이 개선된 요즘은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군사기술을 관리하는데요. 그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받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효율의 문제이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래입니다. 그런 무기체계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히 기술을 축적했거나 시간만 들이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미국 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일 경우 어거지로 쥐고 있기보다는 비싼 값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항공기술에서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축반절 로터와 대형 수송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구식화된 블랙호크를 대체할 차세대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디파이언트 X처럼 동축반전 로터를 채용해 기동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축반절 로터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K-50은 러시아가 A-64 아파치 헬기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공격 헬기입니다. 전장 13.5m, 전고 5.4m이며 기종에 따라 약간의 스펙이 다르지만 보통 2200터부터 2500ch 축마력 및 고성능 터보샤프트 엔진 2기를 장비합니다. 이 엔진은 2000마력이 되지 않는 미국의 GET700 엔진을 탑재한 아파치나 수리온에 비해 기동성이 우수한 성능입니다. 또한 동축반절 로터 먹의 안정성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역시 훌륭합니다. 30mm 기관포탄 240발을 시작으로 헤르메스 A 공대공 미사일 같은 각종 러시아제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해 헬기간 전투 능력도 상당합니다. 또 복자형인 K-52도 있는데요.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한다면 이 K-50 계열 헬기에 사용된 동축반절 로터의 기술과 엔진 설계에 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게 절실한 대형 수송기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족한 수송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까지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400M과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C130J 32 격돌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단가와 유지비가 비싼 A400M이 사실상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감에 따라 C130의 독주체제가 굳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벌어진 미국 항공제작사 보임의 갑질과 C130 이상의 대형 수송기를 원하는 공군의 요구가 겹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로 지목된 것이 러시아의 Il-476 대형 수송기입니다.
Il-476은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Il-76이 대체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입니다. Il-76의 길이를 더 확장시키고 엔진을 향상시킨 것으로 최대 60톤의 화물을 싣고 4,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대 이상 생산된 Il-76계열 항공기와 부품 호환이 가능해 크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급의 전략급 수송기인 미국산 C-17 글로브마스터에 비해서는 엔진 성능이 떨어져 이착륙 거리가 1.6km에 달해 군용 수송기라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세대 수송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Il-476을 다수 도입하면서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꽤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개발을 통해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인 S-350과 천궁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 분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KH-47 킨잘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KH-47 킨잘 미사일은 국K-720 이스칸데르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을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순항 탄도미사일로 개조한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며 탄도미사일을 기반에 둔 미사일답게 최고 속도가 마하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러시아로서도 최신 무기이므로 쉽게 팔만한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KH-47 킨잘 미사일의 모체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현무 2계열 미사일을 대량 생산했을 뿐 아니라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고 공대지 순항미사일 역시 순조롭게 개발 중인 미사일 강국입니다. 즉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뿐 한국형 킨잘을 언제 만든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빚진 차관을 전부 상환하면서 먹으로 한국의 상당량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킨잘 기술을 한국에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도 상품이니만큼 상대가 비싸게 쳐줄 때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과 러시아의 3차 불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기술을 러시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 협력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역대급 군 퍼포먼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년 만에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시가행진이 마련돼 더 가까이서 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국군의 의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K방산의 주역인 KG 자주포, K2 흑표전차, 천무 등을 시가행진에서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LSM-2. 개발이 완료된 이후 사상 처음 실물이 공개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서 배포한 한 장의 사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LSM-2 형상이 유출되었습니다. K2 전차 뒤로 이동 중인 LSM-2 포착된 것인데요. LSM은 픽업트럭과 두 종류의 발사대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11륜 T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항공탄인 AAM과 대탄도탄인 ABM에 따라 발사대 트레일러를 교차 사용하는 것인데요. 대탄도탄 ABM의 최적이 AAM에 비해 훨씬 큰 만큼 발사 트레일러는 6륜 이상을 장착하게 되고 EX-3 6연장 발사대에 탑재되게 되는데 이로써 사진 속 LSM은 대탄도탄 RBM 6연장 발사대 트레일러를 장착한 LSM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LSM은 연장형 트레일러를 사용하다 보니 미국의 사드와 외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드는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대공방어체계로 동구권 국가들이 강점으로 지니고 있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체계입니다. 반면 동구권의 대공방어체계는 서구 진영의 전투기들을 대응하기 위해 S-400과 같은 대항공 요격체계가 중심이 되었죠. 이 두 진영의 각기 장점들을 취합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의 LSM입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또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은 철매를 통해 얻은 기술을 발전시켜 천군과 LSM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LSM과 S-400을 비교하면 런치 방식부터 각기 콜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특히 LSM은 최신에 개발된 대공방어체계답게 사드나 S-400 대비 첨단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궤도 수정 및 자세 제어 장치를 채택하여 중량 및 부피를 줄이고, 소화성 추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액체 추진제 방식의 DACS처럼 점화 및 재점화를 통해 운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대공방어 체계와 차별화되는 각종 신기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대탄도탄 ABM은 사거리는 1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격 비행체 킬 비클과 DACS, 단분리 기술, TVC를 사용하며 상세한 제어를 위해 젤 타입의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측추력 기술을 통해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은 흡사 아이언맨의 기술을 보는 듯하여 화제가 되었죠. 대항공탄 AAM은 200km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며 천궁의 쿠밴드 레이더 탐색기를 개량한 것이 적용되는데요. 보통 대기권 내의 항공기 요격 임무를 담당하지만 ABM 이 요격에 실패할 시 패트리어트와 같이 탄도탄 요격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LSM이 적국의 미사일 위협을 철통보호하는 방어체계라면 적국 본토 핵심 주요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최고의 공격체계 역시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때 공개가 되는데요. 바로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그 주인공으로 LSM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공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는 한국이 지닌 최고의 전략급 무기로 그 재원이나 성능, 모습이 모두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현무5는 더욱 발전된 크기와 중량으로 인해 신형 발사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공개된 바가 아직 없죠. 다만 현재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려 16X16 차대에 차대 전장이 20m 가까운 사이즈로 화성 17이나 토폴 MTL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사관 역시 지금처럼 각진 형태가 아닌 동구권 TEL과 같이 원통형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5 영상에서 동구권 미사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동구권 TEL-인 원동형을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무5가 시가행진 때 공개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사건입니다.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현무5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며 특히 괴물 미사일로 불릴 만큼 그 위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현무5는 탄두 중량 90T, 총 중량 36T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GT는 비상식적인데 통상적인 탄두 중량은 1T 내외이죠. 탄두 중량을 낮추게 되면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무려 3000km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주요 도시들 모두 타격권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거리 3000터부터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로 불리고 있으니 특히 1단 고체 로켓 모터의 추력만 7호T급에 달하는데요.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사거리 12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와 동일한 재원입니다. 단 미니트맨 3는 3단 추진이며 현무5는 2단 추진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오히려 미국보다는 러시아의 IRBM인 RSD-10 파이어니어와 유사한 재원을 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파이어니어는 총 중량 37톤으로 현무5와 마찬가지로 다탄두 MIRV 운용을 통한 3발이 핵탄두를 사거리 5500km 위 지점에 투하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현무5와 같이 TEL 기반이었으며 심지어 발사 방식도 콜드런치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매우 많죠. 냉전 시절 미국은 파이어니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급히 유럽에 퍼싱2를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형 퍼싱2로 불리는 미사일이 현무2C이죠. 한국은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요하게 운용하던 핵투발 수단을 전부 보유하고 운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국가 또 없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현무5를 두고 벙커버스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벙커버스터는 현무5가 지니고 있는 역할 중 일부일 뿐 오히려 성능을 축약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갱도를 타격하는 용도인데 현무5가 지니고 있는 파괴력은 지하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서 더 크게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벙커버스터가 아닌 지진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모티브는 바로 2차 대전 당시 파괴자로 불렸던 지진폭탄 영국 톨보이입니다. 톨보이는 12,000파운드 5.4톤의 폭탄으로 대용량 폭약을 땅속에 박아버린 후 터뜨려서 지진을 일으켜 집안도 함께 무너뜨린다는 비범한 발상으로 기획된 물건입니다.
땅속에 박히려면 일단 탄두를 무겁게 만들어야 하니 자연스레 벙커버스터 역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돌보이의 데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펼쳐진 직후인 1944년 6월 8일 밤, 독일군의 증원 또는 보급로로 사용될 수 있는 소미르 사우머 철도 터널 폭격이었는데요. 명중한 폭탄은 약 18m의 안반층을 뚫고 들어가 터널을 아예 박살내버렸습니다. 이후 돌보이의 의력을 세심 깨달은 영국은 그랜드슬램이라는 업그레이드형 지진폭탄을 개발하는데요. 길이 7.7m, 중량 10T의 폭약 60T에 달하는 그랜드슬램은 정상고도에서 투발 시 추진체 없이도 폭탄이 표적에 도달할 때의 자유낙하 속도가 음속에 가까운 마하미음 점구사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랜드슬램에 직격당한 브레멘의 발렌틴 유보트 기지에는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지만 모두 파괴되어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랜드슬램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현무5입니다. 그랜드슬램 총 중량만큼의 폭탄을 탄두에 아예 박아놓고 심지어 그랜드슬램의 속도 10배인 마하 12 속도로 발사되기에 이는 즉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현무5가 댐 아래 지반에 떨어진다면 지진 발생으로 인해 댐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지난 20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국방우주미사일 전략포럼에서 충격적인 한국군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를 확장해 북핵에 버금가는 미사일 1만 발을 양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인데요. 심지어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소장의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결코 한 발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플랫폼으로 1파와 2파로 나뉘어 수십 발의 미사일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KMPR 음징을 제대로 구축하면 주변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래식 전력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현무5와 같은 고위력 탄도탄 등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사시 수십 발을 수십 회에 걸쳐 일제사격 살보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드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10노트 전술핵무기 공격에 대응하려면 10T급 미사일 100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300노트 규모의 수소폭탄을 터뜨린다면 10T급 미사일 20발을 일제사격 방식으로 10회 반복하면 유사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제로T급 미사일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정도 파괴력입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보유 수량은 6,000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와 같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순항미사일은 국가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오차없이 맞춤으로 타격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순항미사일 중에서 사거리 1500km 이상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순항미사일 전력 하나만으로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이라 불리고 있죠. 여기에 현무까지 포함된다면 우리나라는 미사일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 북한이 쫄았으면 현무 5개발 성공 발표 이후 담화문에서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관계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비판하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얍삽하게 새벽에 남침해놓고 분리할 땐 동족 거리는 게 북한다운 행동이네요. 관기라고? 미치지 않고선 미친놈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무려 올해부터 본격 양산된다고 합니다.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약 9T를 탐지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 무기로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완료됐으며 올해 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공장에서 연간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시험탄 포함 이미 현무5를 10여 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2년 10월 국정감사 도중 안규백 의원은 해당 질의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기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무5는 한국형 삼축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 KMPR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유사시 김정은 북한 수뇌부의 대피처인 지하벙커와 또 최우선 타격 원점인 핵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무5가 얼마나 위력적이기에
우리 군에서 마저도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가히 상식에서 벗어난 수준입니다. 현무 5의 위력을 설명할 때 함께 거론되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지진폭탄인 그랜드슬램입니다. 그랜드슬램은 길이 7.7m, 종량 10T의 폭약 60T로 짧은 실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주요 거점들을 박살내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전략 병기였는데요. 그러나 자유낙하 방식이었던 그랜드슬램과 달리 현무V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며 거기다 탄두 중량도 9톤으로 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그랜드슬램의 4배의 종량과 10배의 속도를 갖춘 현무5은 이론상 그랜드슬램의 400배의 위력을 갖습니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내는 것이죠. 거기에 2차 대전 때보다 폭약 성능도 더욱 향상되었기도 하고요. 현무 5의 엄청난 탄두 중량은 차량용 이동식 발사대 차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현무 5용 TEL-위 차대로 추정되는 K90120X20 트럭의 차대가 고속도로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물론 전 세계에서 쓰이는 이동식 차대 중 가장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무 5의 길이는 최소 16m, 직경은 1.6m인데요. 여기에 발사 중량은 36T에 달하고 1단 추진체의 추력은 75TF 톤포스입니다. 이에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과 같은 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현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은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T, 추진체 추력 달합니다. 현무V는 크기와 발사 중량, 추력 등 전반적인 재원 측면에서 미국 ICBM에 근접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단순히 현무5가 탄두 중량이 무겁고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무5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이유는 바로 대콘크리트 미사일이라는 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 9월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애드 관계자는 오늘날 강화 콘크리트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호력을 지닌 재료로 물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최고의 병기로 불리는 핵미사일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강화 콘크리트인데요. 16노트급 히로시마 투하 당시 그라운드 제로 폭심지의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건물들은 겉보기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핵무기 자체의 존재도 모르고 대처법도 몰랐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도 많은 생존자가 발생했는데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거주 중이었던 A조 씨는 폭심으로부터 170m 거리 안에 있었지만 콘크리트 건축물 지하에 있어서 핵폭탄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핵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버텨낼 수 있는데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 ICRP의 홈페이지에는 핵공격 시 자가방어를 위한 조언을 적어두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된 건물로 대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핵공격 시 창문이 없고 사방이 콘크리트로 막혀있는 지하 대피소라면 안전하다고 몰 수 있는데 특히 30cm 두께의 콘크리트는 방사성 물질 중 가장 위험한 중성자 방출을 5분의 1로 감소시킨다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런 핵공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콘크리트를 박살내는 것이 바로 지진폭탄, 현무5입니다. 현무5의 관통력은 비닉 사업인 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타 다른 유사 벙커버스터의 중량과 속도를 통해 그 위력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미군이 보유한 최대 위력의 벙커버스터인 GBU-57는 견고한 강화 콘크리트를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GBU-57 대비 2~3배 달하는 성능을 내는 것이 바로 현무 4벙커버스터이죠. 지난 발사 실험에서는 2T 탄두로 지하 180m 관통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무 5의 탄두 중량은 현무 4의 5배에 가까운 9톤에 달하는데요. 현무 4와 현무 5의 결정적인 차이는 탄두 중량에 있고 이론상으로 현무 5는 현무 4에 비해 4~5배에 달하는 관통력과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 등 현존하는 전세계 모든 지하 콘크리트 벙커를 단 한 방에 전부 박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미 현무 4가 있음에도 현무 5라는 괴물 미사일을 또 만들었을까요? 진짜 미사일 중독이라 그런 것일까요? 현무 5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9톤의 탄두 중량으로 정확한 위치를 타격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인근에만 떨구는데 성공하면
모든 주변 지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데에 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공망 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시설이나 수뇌부의 벙커 인근에만 타격할 수 있으면 상과 육지의 지반이 함께 무너지면서 그대로 매몰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력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랜드슬램의 실전 사용에서인데요. 그랜드슬램은 독일 실트에세 지역의 철근 콘크리트교를 완전히 박살내었는데 당시 독일 방공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십엠 밖에서 투하되는 물상사를 겪었으나 어처구니없는 관통력과 쪽발력으로 일대의 지반 전체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철교 교각까지 모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독일이 대대적으로 보수한 4.5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간 것이죠. 자유낙하 방식으로 떨어졌지만 무자비한 중량으로 인해 속도는 무려 음속에 가까운 마하 0.9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무5는 무려 외기권 1000km 밖에서 마하 12 속도로 탄두 중량 9톤 총 중량 36톤의 위력을 지닌 미사일이니 북한이 북증서까지 발급하면서 난리부르스를 떨고 있는 것이었죠. 대콘크리트 무력 미사일이자 지진폭탄인 현무5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실제 전쟁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중력댐으로 불리는 콘크리트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인데요. 댐 공격은 전쟁 중 핵공격 이외에 가장 광범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수단으로 불립니다.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 총사령관은 수풍댐 폭격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미 해군항공대 소속 A1 스카이레이더 공격기가 어뢰로 화천댐의 수문을 파괴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댐을 파괴하는 것은 매우 큰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같은 대한민국의 지도 서비스들에서는 댐이 정확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의성사진에서도 댐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만일 전쟁이 나면 산샤댐이 적군의 1순위 공격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고 대만군도 중국군 상륙 시 자국의 슝펑 순항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자체평가에서도 자국이 보유한 송평 미사일로는 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죠. 산샤댐엔 총 2794만 M2의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너비 1m, 높이 2m로 장벽을 쌓는다면 만리장성보다도 긴 13,970km에 걸쳐 쌓을 수 있는 분량이죠. 왕샤오마오 왕소모 중국 설계 전문가는 산샤댐은 콘크리트 중력댐으로 최대 높이 181m, 최대 바닥폭 126m에 달하며 100만 년에 한 번 닥치는 홍수는 물론 심지어 핵공격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산샤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핵공격에도 끄떡없다는 콘크리트 댐은 현무5 탄도미사일 앞에서는 종이 쪼가리와 다름이 없는데요. 현무5가 핵무기급 미사일로 불리는 것도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관통력과 위력 때문입니다. 어쩌면 핵공격으로도 해낼 수 없는 작전을 현무5는 해낼 수 있는 것이죠.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를 상대할 때는 현무5가 핵공격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미사일 타격 능력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국가는 비단 북한뿐만 아닙니다. 중국도 그러한데요. 최근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위력과 사거리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현재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더욱 긴장하게 했던 한국군의 발표가 있었는데 바로 현무5를 지대지 플랫폼에서만 운용하는 것이 아닌 함대지 플랫폼 즉 합동화력함에서 운용하기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건조 계획 중인 경하배수량 5,000톤급 규모의 아스널쉽 아스날쉽입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 해성2 함대지 순항미사일,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을 탑재한 합동화력함 3척을 2020년대 후반까지 전력화할 계획인데요. 이 합선은 척당 1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종대왕 구축할도 128셀의 VLS를 지니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함선을 또 만드냐 하실 수 있지만 세종대왕함은 그중 80셀이 할대공 미사일인 반면 합동화력함은 전셀 함대지 미사일로 편성되어 보다 지상목표 타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병기입니다. 거기다 세종대왕함의 배수량의 반 이하밖에 되지 않는 합동화력함이 오히려 더 많은 VLS를 탑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려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육상 사용으로만 그치기에는 미사일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바구니가 꽉 차서 새 바구니를 만드는 것이죠. 화력에 미쳐있는 국가답게 타격 전력을 1순위로 삼고 있는 한국은
이미 수천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금도 연간 수백 발을 찍어내고 있고, 또한 새로운 개량형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적선국늘 역시 한국군의 미사일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상미사일 기지를 최우선 타격 원점으로 삼고 있는데, 지상의 발사시설은 고정되어 있기에 방어에 취약하고 이동식 발사대는 차량당 1~2발밖에 싣지 못하는 데다 또한 한국군의 보유 수량도 적어 인적 자원 면에서 한국군의 미사일을 운용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게 되면 15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생존성 높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합동화력칼이 건조된다면 전세계 최초의 사례이자 유일한 아스널쉽이 되는 것인데요. 미국은 20세기 말 건조를 계획했지만 구축함 건조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중국은 두 가지 개념의 아스널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축함에 가까운 모형의 화력만 좀 더 강화하는 것뿐입니다. 이에 해외 매체 포플라 메케닉스는 한국의 합동화력함을 두고 특히 합동화력함은 진해해군 기지에 정박해 있어도 북한의 주요 타격 목표 대부분이 현무 3위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며 현무 4와 5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거리만 따지고 보면 아예 항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데요. 이 점은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추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들도 마찬가지라 역시나 매우 당촉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탄도 중량 제한을 푼 것이 이렇게 또 중국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네요. 최근 한국군의 대규모 군비 증강에 중국은 매우 큰 당촉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미 CNN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 어차피 동아시아인은 결코 서양인이 될 수 없으니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끼리 뭉치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혀가 되게 긴데 한마디로 한국아 살려줘라. 미국만 상대하기도 벅찬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질수록 더 큰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녕 그렇다면 간청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꼴에 존심은 있어서 자기 미드로 들어오라는 뉘앙스에 풍기고 있으니 중국이 왜 중국인지 새삼 느끼게 해주네요. 중국과 친구하느니 차라리 왕따가 되겠다.